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길남 미제협이 주관하는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미제협 운영위원이자 106동 소유주인 이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그리고 미제협이 지향하는 대치미도 재건축의 미래 비전을 전달해드리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여러가지 알찬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현재 107동 소유 및 거주 중이신 도시공학 박사이신 박광진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광진 박사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중견 건설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광진입니다. 아까 저 사회자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107동에 지금 살고 있고요. 미도 아파트 소유한 지는 뭐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엄북국민학교, 언주중학교, 휴문고등학교 나와서 사실 이 동네 산 거는 거의 50년 가까이 된 저도 동네 토박이 주민이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강남 국민회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때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재건축을 잘 아는 주민이 나와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그 도시공학 박사가 주변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 중에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안 계시고 또 지난 한 15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실제 임원으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그 또 재건축 프로세스도 직접 회사에서 밟아보고 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재건축 프로세스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랴 또 회사 운영하랴 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22년도였었죠.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그 신통기획 설명회를 한번 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등을 떠밀어가지고 제가 가족 대표로 와서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도시 그래도 나름 제가 공학 박사라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저희 주민들한테 굉장히 재산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서울시 공무원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저도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잠깐 저걸 한 게 이렇게 가면 막 저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제가 막 안 보이는데 요 옆에 서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쓰는데도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 설명회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아파트에는 도대체 추진준비위원회나 뭐 이런 데가 어딨나 하고 제가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김기환 위원장님이 이끄시는 미제준이 있어서 제가 그 김기환 위원장님 만나 뵙고 이거 저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좀 실제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사실 설명회 때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장님이라는 분이 사실 신통계획의 도시계획적 의미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더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23년도 6월 달이었었죠. 저희 아파트 노인정에서 그 저희 미도 재건축 협의회 창립총회라는 거를 해서 그날 저도 별 생각 없이 거기를 가봤는데 저희 그 미제협의 우리 문길남 회장님하고 김용혁 회장님 두 분이
정말로 이 재건축에 이런 카르텔들이 들어와서 막 횡행하고 판치는 거를 주민들 주도로 한번 바꿔보시겠다고 고분분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건설 바닥에서 이거 저 월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 창피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때서부터 저도 이제 미제업 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미제업의 운영위원분들이 24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저거를 돕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요. 이거 발표 자료 만들어야 돼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8시 좀 넘어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한유진 미제준에서 한유진 씨가 오늘 설명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그 문자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이 재건축 준비하는데 공식 단체하고 비공식 단체가 있는데 미제업이 비공식 단체라서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시 수권소위에서 무슨 얘기가 올라가서 얘기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참 제가 정말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시 수권소위가 있었는데 수권소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저희 문길남 회장님이 그날 회의 때 쓰였던 정비계획안이 135쪽짜리거든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이미 전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설명해야 되니까 내용 좀 파악해가지고 발표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난 주말에 저희 운영위원들이 다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는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참 듣게 돼서 저도 참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근데 어쨌든 수권회의 자체의 회의 분위기도 문 회장님 통해서 저희가 다 전해 들었고요. 공식 결과도 다음 주면 알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니 뭐 수권소이니 뭐 수정 가결이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라는 의미가 뭔지 솔직히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정 가결됐다라는 정비계획안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게 누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 계획안을 냈다라는 사람들은 낼 때부터 설명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미제업 통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계속 설명회하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 정확하게 정비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주민공람을 2번을 했죠. 그래서 막 수천 건의 주민 의견이 올라가고 저희 난리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 정비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그러면 주민들이 만들었다라는 우리 위제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사실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조금 공부하고 연구해온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그걸 넘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엉터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주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희의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몇 또 운영위원분들은 이게 또 이 도시계획 내용이고 또 이런 거를 길게 하다 보면 지루하고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도 생기고 그럴 텐데 좀 짧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래서 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장수로 6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게 마음 먹으시고 내용이 좀 까다롭고 좀 난해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저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게 의미가 어떤 거냐를 얘기하기 전에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우리 뭐 이사는 언제 가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주말에 미지역 사무실에서 주민봉사하느라고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러면 저희 이사 언제 가고 그 다음에 뭐 입주비 지원은 되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총 16단계의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가 적혀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16개 단지의 프로세스 밑에 다 뭐라고 썼죠? 법 뭐뭐뭐, 법 뭐뭐뭐, 법 뭐뭐뭐라고 썼습니다. 재건축 프로세스라는 거는요, 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의 소유주이자 사업주인 저희 조합원들이 난 이런 건 하기 싫은데 그래서 단 한 개의 프로세스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관의 허가를 안 받고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는 데만도 11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요, 재건축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시작이 되면 2번하고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주민들이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 저 한재준 씨가 이끄는 미재준이나 저희 주민들이 만든 문길남, 우리 미재협 다 임의단체지 않습니까? 저희 뭐 투표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이제 동의서 걷어가지고 그 선거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업체 선정한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투표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투표를 해서 우리 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감사 뽑은 다음에 주민 동의서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또 동의서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설회사, 메이저 건설회사에서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그 조합 언제 저거 하고 시공사 할까요? 그랬더니 뭐 27년 이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조합 때까지 가는 것만 해도 또 한 2, 3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요, 저기 6번에 건축 심의하고 7번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조합이 이제 우리 주민들 대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이제 전문 그 재건축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되죠. 정비업체도 선정을 하고 설계업체도 선정을 하고 뭐 시공사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에는요, 이 땅에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어 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재건축 구역이 얼만큼 땅 사이즈고 여기에 건물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 용적률은 얼마고, 대체적으로 나중에 좀 바뀌기는 하지만 세대를 몇 세대 정도 지을 거자라는 아주 기초적인 스케치가 지금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대수라든가 평형 구성이라든가, 저희 지금 여기 평형 구성 갖고 막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각 세대 평면은 어떻게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대략적인 분양가는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등등등이 나와서 재건축의 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 인가를 받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주인 조합원들이 이제 우리 자산 평가를 해서 분양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들고 있는 지금 아파트 종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종전자산에 대한 자산평가하고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종후자산평가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평형대의 분양 신청을 이제 그때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30평대 분들은 대지집은 잘 조정해서 40평대로 가고 싶은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지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최근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작은 편수로 가볍게 가고 그 돈으로 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까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리 처분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미도 아파트 그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재건축에 대한 기초 사항이 확정이 됐고 조합원들이 어디다 분양할 것까지가 신청이 됐고 저희 자산 가치가 얼마인 것까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그 신축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그걸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관리 처분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철거하고 이주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관리 처분까지도 또 2, 3년이 또 걸리고요. 철거하고 이주하는데도 또 1, 2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지어야죠. 네? 아파트 짓고 일반 분양 받지 않습니까? 그게 또 2, 3년입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게 또 1년이고요. 지금 얘기한 거 다 더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10년 내지 플러스 알파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저희 미제협의 정말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나라 최고의 건축 전문가이신 우리 문길남 회장님이 저희 미제협 재건축 협의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문길남 회장님은 저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그 어떤 아파트보다 빨리 재건축을 완료해서 2033년에 다 같이 새 아파트에 이주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2033년 하니까 아이고야 멀었네 싶긴 한데 그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 관련된 얘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아파트 면적이 요번에 확정이 된 게 21만 평이에요. 최근에 시공사 선정에서 분양가 확정된 데가 신반포 24차인가 그렇죠? 4월 달에 작년 4월인가 그때 얼마 안 됐습니다. 한지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이었어요. 저희 거 21만 평 곱하기 1,300만 원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7조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할 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면 아마 공사비가 3조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단순 계산을 해서요. 저희가 3조 중에 계산 편하게 2조만 금리 5%로 저희가 파이낸싱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조의 10%가 2천억이죠. 5%면 1,000억 아닙니까? 2조에 대한 1년치 이자 저희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만 1년에 1,000억 원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업 규모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공사들이 시공비 올려달라는 거 거의 대부분이요. 금융비용이고요. 재건축의 그 어떤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사업 잘 가고 조합원들이 돈 벌려면 사업이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신통계획 해가지고 다 정비계획 수립되고 막 정비구역 지정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유진 미제준 쪽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한 2년 날려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의 기회비용이 1년에 이게 얼마짜리에 저걸 날려 먹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도시공학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뭐고 수권 소유는 또 뭐고 수정 가결은 뭔지 이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땅을 가지거나 또 이 아파트를 갖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나 2030 도시관리계획 같은 이제 서울시의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요.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들 한 30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각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관련된 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를 위임해준 단체가 수권소위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수권소위에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 내용으로 정비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수정가결? 이게 무슨 소리야? 수정가결이라는 거는요, 원래 올렸던 저희 신통계획안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그동안 이거 반영해라 저거 반영해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반영한 걸 가지고 거기 참석한 위원분들이 이렇게 논의한 거를 기준해서 수정해서 가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수정해서 가결을 해라가 아니라 수정해서 가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료 135쪽짜리 저희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고요. 참석하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 나눴는지 저희 문길남 회장님이 또 다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아까 그 시간 지연되는 거잖아요. 예? 1년에 막 진짜 돈이 막 얼마씩 낭비가 되는 그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기로는 이제 또 재공람을 하는 거 없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된다라는 게 그러면 저희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그동안은요, 저희가 재건축을 아직 법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만원 이상한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주민의 뭐 있냐 해가지고 막 멋대로 막 업체 불러다가 돈 쓰고 뭐하고 한 거 저희가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하고 신뢰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선출한 주민 대표인 그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주민을 대리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비로소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저희 며칠 전에 되게 속상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푸는데 왜 우리만 안 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서운했는데 어저께 신문 보고 또 막 괜히 또 막 기분이 또 나쁘지는 않고 막 꼬소하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좀 그랬는데. 예? 그리고 왜 저희만 안 해줬다가 딴 애들 다시 걸리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진골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찐또로 이렇게 저거 할 것 같은지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34평형 저희 소유주분들 지금 실거래 34억이잖아요. 실제로 거래된 것들이.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지금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평형수가 제일 많은 46평이 얼마 전에 47억에 거래가 된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진짜 그 좋은 아파트의 최소 기준인 평당 1억 원을 저희도 눈물겹게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비구역이 임박했다,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저희 아파트도 무섭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치고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시작되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설명에 들어오시는 분들 나중에 다 같이 저희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아파트 파시면 안 됩니다. 네, 꼭 붙들고 계셨다가 네, 다 같이 좋은 아파트에서 제가 돈 많이 버는 조합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는 정비계획이 이행되는 구역을 확정하는 거고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야 비로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사업을 이끌어갈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선출해서 사업주인 저희 소유주들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도 이전까지는요, 뭐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는데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도 뭐 별 저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재건축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저 투표 저거 한 표로 해가지고요, 저희 진짜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저희 재산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모든 프로세스에 신경 하나하나 좀 써주시면서, 저도 그럴 거고요, 예, 그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제 순서 다음에 저희 미제협의 공동 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의대 김용혁 교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엊그제 저희 우편함에 동의서 내라고 또 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신통 동의서 한번 잘못 냈다가 막 진짜 막 회한뿐인 막 몇 년을 보낸 것 때문에 지금 막 동의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거는 아니에요. 누구를 찍겠다. 이게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탄핵 정국이고 투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승복 문제라든가 불법 투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조합장을 투표로 안 뽑고요, 어떤 단체든지 먼저 50% 이상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는 동의서를 모으는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동네가 절단이 납니다. 진짜 절단 나요. OS 천국되고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저 말도 안 되는 OS들이 누구 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러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같이 뽑아서 할 정비업체가 아니라 요 추진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업체를 강남구에서 뽑는데, 그거를 뽑으려면은 이게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공공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동의서에 저희 개인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개인 정보가 누가 그거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다 더 연락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사전 선거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막 텐트 치고 막 OS 업체 붙여가지고 막 난리를 하고 하면서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개인 정보 제공한 건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변호사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같이 받은 쪽이 어딥니까? 그죠? 예? 저희가 그거 하루 늦게 냈다가 예비 추진위원분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 미제형 막 속도가 느리다. 속도 느리죠. 저희 다 생업이 있고 막 밤에 진짜 무슨 투잡 뛰듯이 하니까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변호사 의견도 받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는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동의서를 내는 거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판단하셔서 미제협 쪽으로 동의서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부경을 볼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오신 김에 나갈 때 여기 지금 그래도 한 500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저 동의서 쓰고 나가주시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솔직히 이 다른 조직 비방하는 이런 얘기 좀 하기 저도 모양 빠져가지고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진짜 속 터지는 것 때문에 요거 한 장만 그래도 좀 돌려받기를 하고 좀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받은 게 2014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비구역이 지금 2025년 지금 11년 걸린 거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스쳐가면서 무수한 닥질을 했다는 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한유진 씨 끌고 있는 한유진 미제준의 키 멤버들이 요때도 같이 하셨거든요. 2018년하고 19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좀 부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재공람도 했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저 했던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재작년에 신통 기획으로 저희가 진짜 막 뭐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반스까지 벗고 막 이거 다 해줬는데 서울시에 그때는 바로 기민하게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저거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야죠. 그거 통과 못하는 바람에 또 2년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근데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요. 신통기획 처음에 저 서울시에서 설명을 2년 전에 했잖아요. 3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저 조합되고 나면 그때 가서 알아도 늦지 않는다. 심지어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많은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저희 미제협의 김판규 부회장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죽하면은 그거를 강남구청에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내용 파악하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 수권 소위 할 때는 저희가 미리 문길남 회장님이 자료 다 확보해가지고 할 정도로 저희도 이제는 좀 체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가 신통기에 공람할 때 공람 의견 내셨던 분이요 2,363건을 냈어요 무려. 왜냐하면 그 전에 근린공원 편입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거든 주민들한테. 공람 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희가. 이건 어떻게 제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작년 11, 12월 달에도 저 재공람 했잖아요. 그때도 490건이 나왔어요. 30평대 분들이 아니 저거 안을 짜놓은 거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은 내가 쓰는 전용 면적뿐만이 아니라 주거로 같이 쓰고 있는 공용 면적까지 다 해서 내 땅인데 그거를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용 면적만 가지고 평당을 계산해가지고 30평이 복도식이라서 좀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또 가지고 또 막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막 중간에 번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열통 터지게 만드는 바람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근데 뭐 한 개라도 반영이 됐나요? 그 참 제가 서운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도 10월 2일 날 서울시에서 한유진 미제준에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을 통보를 했냐면 여기 밑에 써 있죠. 밑에 네 번째 줄에 기한 내에 그 정비계획 수정안 미제출하면은 신속 통합기획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참담한 공문까지 받았어요. 저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들이 그 날짜도 못 지켜가지고 서울시에서 너 이내 이거 안 내면은 그냥 아예 신통기획 다 취소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심하고 무능한 일이 저희 아파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너무 참 암담하고 속상한데 작년에 저희 뉴설계한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막 46평 사시는 주민들이 막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막 어울렁 더울렁 살아야 되고 막 그 뉴설계한 해가지고 막 다 기절을 했었잖아요. 뭐 기존에 신통 기획 안 해도 양재천 조망으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막 그냥 막 평형을 바꿔서 막 더 작은 평형이 앞으로 막 양재천 조망하러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를 놀래켰는데 그때 111동 사시는 분들 73명, 뉴설계한 나왔을 때 107동하고 202동 주민 174명, 201동, 208동 주민 129명이 법무법인 선임해가지고 다 미제준에 그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34평 분들도 또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등 아주 그냥 저희가 이 총체적 난국으로 재건축을 진행해 왔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투표로 제대로 된 저희 대표를 뽑아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조성이 됐다라고 다행스러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수정 가결된 정비 계획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보기만 해도 막 혹한데요. 그냥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큰 그림이에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가 그 정비 계획에 관련된 기본 숫자들하고 토지 이용 계획 숫자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건축 개요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배치도입니다. 지금 뭐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되게 후회했던 게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안 설명할 때 사진 제대로 안 찍었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거 갖다 사진도 안 찍었다. 근데 저희는 다 녹화해가지고 미지업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드리니까요. 끝나고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일단 뭐 면적을 글씨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저희 면적이 19만 평인데요. 대치 근린공원이 편입이 되게 되면서 저 면적이 21만 평으로 늘었습니다. 그 공용으로 쓰고 있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저 존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한 1000평 정도 극동교회 아시죠? 거기 포함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9만 평 정도 돼요. 21만 평 중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부 체납해서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면적 부분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그 정비구역 지정될 때는 재건축의 기본적인 스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케치에서 중요한 거가 용적률이 얼마나 되냐거든요. 이게 좀 용적률, 건폐율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들을 때마다 헛갈립니다. 저도 그래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석사, 학사, 학생들을 지금 5년째 가르치고 있는데도 맨날 헛갈려요. 그래서 맨날 챗GPT로 찾아봅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저 총 토지 면적 대비 그 건물의 연면적의 합입니다. 근데 건물의 연면적 건물 바닥 면적의 연면적 합인데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으면 그 5개 다 더한 거고요. 지하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얼마나 더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신통기획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용적률이 210%거든요. 네, 21만 평이라고 제가 계속 헛소리를 해가지고 21만 제곱미터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이게 3년째 세 번째 이걸 해도 뭐 계속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숫자 틀리고 그런 거는 저 친구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어렵게 좀 봐주십시오. 어쨌든 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자신감이 또 좀 급락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연대박수. 네. 이게 210%예요. 근데 허용 용적률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공공보행 통로, 남북으로 저희를 막 분단시킨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 다음에 열린 단지라 그래가지고 요새 저 아파트들 옆에 막 담장 로켓 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들 안 해요 요새. 근데 그렇게 열린 단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돌봄 시설, 그 다음에 방제 안전 이런 거 등등등을 해가지고 플러스 23% 포인트를 더 받았어요. 근데 그거 뚝 잘라서 정리해서 20%를 더해서 230%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최대 상한 용적률이 299.99%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최대 용적률을 받는 거에 반띵 50%를 임대주택 지어줄게라는 거를 서울시한테 오케이를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300%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아파트의 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 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거 안 받고 임대를 안 받는 것보다 임대를 절반을 받더라도 이게 면적이 더 늘어나고 하면은 또 뭐 경제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서로 어떤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 50%를 임대세대로 주게 되면서 299.99%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 얘기하려니까 또 지금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25개 동에 2,436세대죠? 네. 근데 이게 3,491세대로 증가를 하게 됐고,
여기에 임대 세대가 756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임대 세대 숫자가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지난번에 원래 봤던 것보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30평대 임대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싹 다 없어지고 20평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평대가 없어지고 20평대로 같은 면적에다 두드려 놓다 보니까 훨씬 더 임대 세대 수가 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억울한 게요. 강남 최대의 뭐 임대 세대 아파트를 했다고 뭐 부동산 카페 막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뭐라 그러죠? 저희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맞아요. 저희도 괴로운데 뭐 그냥 시골에 가만 보세요. 그리고 가격은 왜 오를까? 시장은 뭘로 판단하는지는 그냥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대 세대 수라는 게 사실은 조금 미제준 쪽에서도 억울한 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땅 면적에서 임대 세대 면적을 할당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세대로 처음에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저희 전체 땅에 있는 평수들이 다 큰 평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를 구성하는 모수가 큰 평수니까 매치 안 돼, 같은 땅에. 근데 거기다가 30평대도 안 만들고 20평대로 다 바꿔서 또 그 숫자를 더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대 세대 수가 땅 면적 비율로는 또이또이 하더라도 세대 수로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겁니다. 제가 미제준의 입장에서 이거를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아마도 저희 34평 세대 분들이 30평대 임대 세대를 만들면 그 소셜 믹스 때문에 막 서로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이게 막 헛갈리는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느니 20평대로 깔끔하게 잘라내야 이게 좀 잘 구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속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꾸면서 그거 바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은요, 지금 임대 세대 면적이니 뭐 이런 복잡한 얘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임대 세대 수가 많으면 좋아. 그쵸?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데, 이거를 서로 밀당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떠먹여 준 거잖아. 강남 최대 임대 세대 아파트로, 세대수 아파트로, 세대수 비율 아파트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희 아파트를 대표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복잡하네. 제가 아까 처음에 좀 경고를 드렸잖아요. 이거 내용 되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막 괴롭긴 한데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세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정비구역 계획이라 그래가지고요. 계획 뭐 이런 거 오타 아닙니다. 정비구역 계획, 경비구역 그 구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대치 근린공원 녹지를 구역 내에 편입해서 21만 제곱평방미터로 늘어난 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양재천 연결선 강화를 위해서 공공보행 통로 및 입체 보행로를 계획했습니다. 입체 보행로라는 거는 이렇게 무지개 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 뭐야 뭐 갑자기 단지를 이게 두 동강을 내놨고 여기에 막 개포동 주민들이 진짜 우리 조용하고 고급진 진짜 대치동에 막 이거 막 몰려 들어가지고 난 저거 너무 싫어 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저희의 그 도시계획 그 미도 아파트가 속해져 있는 거에 상위 부분이 저희가 어디 속해 있냐면요 개포 택지지구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2002년도서부터 이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저희 사실은 1, 2단지는 절단이 안 나 있는 건가요? 거기 지금 차 다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차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보행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 다니는 걸로는 뭐 절단이 안 되고 보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는 절단이 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너무 좀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또 굳이 제가 미제준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좀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이 정비구역 지정의 정비구역 그림을 보면은요 너무 웃기게 그 가오리 꼬리처럼 저 입체 보행로 저 무지개다리 있잖아요. 그게 저희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자동차들은 다 지하로 다닐 거지 지상으로는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게 막 분단되고 막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문길남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는 저희가 대치 근린공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정문 옆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생기고요. 한가운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양재 천변에 거기 문화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대치 근린공원은 1단지 분들만 좀 이용하기가 좀 더 가깝고 2단지 끝에 저기 사시는 100, 1, 2, 3동 이런 분들은 또 멀어가지고 솔직히 잘 안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가운데로 오니까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거고 저는 억울한 거는 대치 근린공원을 편입하면서 임대세대 숫자가 진짜 엄청나게 늘었고 저희 운영위원분 중에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한윤교 위원께서 한국 미국 공인회계사신데요. 이거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거로 인한 경제 손실이 3천원인가 그렇다고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만 하면 뒷목이 뻣뻣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결정됐다라는 게 참 많이 속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동대로변의 연결 녹지를 완충 녹지로 변경했다. 저거 뭐야? 아니 공원이 편입됐대는데? 저 뭐지? 연결 녹지가 완충 녹지? 그럼 녹지 또 생겨? 이거 아니에요. 예. 연결 녹지는 공원을 연결 녹지라 그러고요. 완충 녹지는 아파트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차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기 한 10m 정도 이 소음 차단할 수 있는 기본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영동대로변에 소음 때문에 밑에 옆에 있는 사람 죽을 것 같고 이렇지는 않아요. 기본 그거를 할 수 있는 완충 녹지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바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저희가 요새 하도 다른 이슈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기부 체납 갖고 얘기하다 요새 좀 얘기를 좀 덜 했습니다. 그죠? 네? 기부 체납은 저류시설, 키즈카페,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보훈병원하고 같이.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살고 계신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면서 이게 저희도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돌았는데 문제가 저류조죠. 저류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서게 되는 위치가요.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강남 구민회관 바로 밑에 쪽. 그러면 사실 대치역에선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간 쪽인데요. 요거 옆쪽에 저 밑에 쪽 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옆에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기부 체납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나라 땅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 땅이 아니잖아요. 저류조가 저희 아파트 밑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이거는 다 같이 들어놓을 일인데 어쨌든 대치역이 지금 상습 침수 구역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테슬라 자동차 아침에 떠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려면 공공시설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저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성경아파트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동의서 다시 걷어가지고 한다는데 금방 안 될 건데 그럼 걔네도 똑같이 할 건가? 그죠?
그래서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나중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딴 애들 안 한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들어놓아야죠 그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하고 주택 공급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층수하고 높이는 저희가 이것도 제가 외웠는데 이제 좀 자신감 많이 떨어졌습니다. 170m 이하의 50층 이하로 질 수 있게 되고요. 하나 여러분들 잘 신경 안 썼던 거가요. 대곡 초등학교 앞에이기 때문에 그 일조권이 있거든요. 거기 층 높이 못 올라가요. 근데 또 이것도 웃긴 게 예전에 저희 시통기획안이나 뉴설계안 보면은 거기에 막 10몇 층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10층 이상으로는 거의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물론 뭐 미제협의 개선안에는 당연히 예전부터 10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높은 층으로 했다가 요번에 어쨌든 7층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뭐 그 자리가 지금은 이제 백일동이 있는 자리인데 아마도 저쪽에 이제 임대 세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동선 계획에서요. 남북 간의 그 보행 통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서간이 하나 더 큰 게 생깁니다. 이게 동서간은 이제 서쪽에서부터 하계월까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는 보행 통로가 크게 하나 개설이 되게 되고요. 저희 그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저 개포동 저도 저 하늘꿈 도서관 일요일마다 교회 갔다가 이제 집사람과 가서 아침에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되게 좋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로당 뭐 이런 커뮤니티 다른 시설들이 이제 그거를 면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구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는 지금 남북으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메인 남부순환로에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대신 양재천변이 하나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 1단지 하나 2단지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일로 불편했었던 삼성로에 지금 출입구가 없었잖아요. 그 삼성로 쪽에 대치역 쪽에 그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더 생겨서 총 4개의 저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시계를 보게 되는데 이게 벌써 막 1시간이 돼가는데 아직 커버해야 될 내용은 반도 못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그냥 뭐 꾹 참아주시면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미제협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근데 또 이거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밤 새야 돼서 얘는 제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딱 얘기를 하면 근린공원 문제 있고요. 임대 세대수 문제 있고 저희 양재청 조망세대 조망권 보호해주는 문제 있고 30평대 대지권 반영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시설에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거 들어오는 게 저게 핵심이에요. 그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무관심하게 관심 안 갖고 있다 나중에 조합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저 얘기하게 되면 그것도 몇 년 허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는 대충 문제될 거 대충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저희 추진위원장 뽑고 이분이 정말 투명하게 결정만 하면 정말 초스피드로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제주는 맨날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뭐 하는지를 뭐 어디서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 미제협은 각각에 대해서 근린공원 저희는 지하 복합 개발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설명했었던 거에 대담했었던 거 자료 미제협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 세대 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윤교 회계사님이 정말로 경제적인 효율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해가지고 얘기하신 거 자료에 다 올라가 있고요. 양재천 조망세대 저희가 당연히 그 권리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화 디자인이라든가 설계 통해서 양재천 조망을 좀 더 멋있게 누릴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렸고 30평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말도 안 되게 대지권 손해보고 하는 일 없도록 대지 지분 문제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평형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평형도 더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지난번 바로 설명회 때 저희가 발표를 한 거를 전부 다 유튜브에 넣어놨거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도 오늘 녹화돼서 다 올라갈 텐데
저희도 주민이고 여러분도 주민이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해결책이 있으면 다 같이 고민하자. 해결책이 없으면 한 발씩 양보하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다 인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신리를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으면 신리 취하면서 갑시다라는 게 미지역 주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끝나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저희 미지역 사무실에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요새 또 문길남 회장님이 더 시간 많이 투자해서 아주 자주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질문 주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진도를 좀 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 예쁜 그림들 나오는 장소니까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복잡한 숫자 얘기는 끝났고 그러면 나왔었던 우리 저 정비계획 결정안 그림하고 미제업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개선안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거는요, 그거 비교한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제일 궁금한 거는 나 들어갈 세대 어떻게 생긴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또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34, 41, 44, 46, 50평대도 2개고 60평대도 또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평형 배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었던 제일 걱정이 많으신 34평하고 34평이 지금 원하시는 게 41평이잖아요. 그래서 41평 평면하고 그 다음에 또 큰 평형 쓰시는 분 중에 좀 적은 평형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34평 내려가기는 또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39평? 또 신규 저 세대 제한에 대한 거 한 3개 정도는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말씀을 못 드린 평면과 세대 계획에 대해서는 미적 사무실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그거는 하나하나 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파트 부대시설하고 상업시설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는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비계획 결정안에 나온 조감도입니다. 너무너무 막 답답해요. 저희 지금 미도 아파트의 건폐율, 아까 용적률은 땅에다 건물 얼마나 쌓는 거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건폐율은 땅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땅에 건물이 조금 있으니까 쾌적하고 그게 높으면 답답하죠. 오늘 DLENC가 와서 처음에 조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뻘쭘한데 저 뭐 하는 짓인가 싶어도 저희가 웃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진짜로 좋은 아파트를 만들려면 삼성하고 현대 둘 중에 하나 그냥 결정하면 안 됩니다. DL도 들어와야 되고요. 롯데도 들어와야 되고 GS도 들어와서 서로 박터지게 수주전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도 안 했던 DL도 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뭐 그럼 발표하시라고 그러면 되죠. 뭐 저희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 환영입니다. 근데 DL 까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네. 강남에서 제일 반포 가면은 막 다니기 답답한데 건폐율 제일 높은 데 중에 하나가 DL에서 진 아크로 리버파크잖아요. 가면 막 너무 다닥다닥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19%예요 건폐율이. 저희 아파트 지금 건폐율이 15%입니다. 근데 이 신통 기획안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개 동에서 34개 동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거 건폐율이 22.5%까지 늘어납니다. 나 이거 저 어떡할 줄 모르겠어요. 저희 미제역 게시안입니다. 전체 층수를 높이면서 근데 저희가 50층 이상은 못 짓기 때문에 50층 이상을 짓게 되면은 건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50층 이하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동수를 25개 동에서 오히려 16개인가? 네, 헷갈리는데 17개 동으로 줄임으로써 정말로 건폐율도 낮추고 쾌적한 단지를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거 배치도인데요. 여기 배치도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그 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은요, 층수, 이 34개 동의 층수가 정말 기절을 합니다. 제가 외워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7층, 11층, 13층, 15층, 17층, 21층, 23층, 25층, 30몇 층, 40몇 층 뭐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동이 다 층수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는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정신없고 어지럽게 배치를 했고요. 저기 보면은 지금 뭐 보행 동선하고 막 이것도 지금 뭐 난리가 난리도 아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곡초등학교 앞에 일조권 보호하기 위해서 10층짜리 2개 있는 것 말고는 아주 일관되고 정말 세련되게 전체 단지의 배치 구성을 마련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17개 동, 아까 문길남 회장님이 앞에서 잠깐 가르쳐 주셨는데 그 37개 동 대비 저희가 17개 동으로 만들 거고요. 지금 정비구역 계획 안에는요, 이 남양이 67%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누구는 남양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남동, 남양으로 나누면 100%가 다 남양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재천 조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저 정비계획안에는 절반밖에 못 봐요. 이렇게라도 보이는 거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 거에는 80% 이상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강 간격이 40m, 100m 되던 게 150에서 200m로 2배 이상 아주 쾌적해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은요, 지금 옆에서 보듯이 그 동강 간격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동강 간격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는요, 옆집에서 뭐 하는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프라이버시가 아주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협소하고 단절되어 있는 단지 외부 공간이요. 저희 문길남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는 물론 이거 서울시에서 쉽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양재천 그 개포동 다리 넘어가는 그 영동 5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치역과의 단차가 굉장히 해발고도 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가 내리면 대치역이 다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 건물 투자할 때 왜 저런 거 아시죠? 네? 1층 같은 지하층. 그 이렇게 언덕바지에 층고 차이가 나면 그 건물 지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사실은 지하인데 보기에는 1층인 것처럼 저희도 이 높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문길남 회장이 내셨어요. 너무 저희는 정말 이런 분을 모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파트를 이게 층고 나는 거를 다 같이 들어 올리면은요. 지금 양재천 보이는 저희 뭐 111동이나 106동 분들도 사실은요. 저층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양재천변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더 높아요. 그리고 중층까지는 저 메타 세콰이어 나무가 하도 높아가지고 저 겨울 아니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포디움 형태로 다 같이 들어 올리면요 양재천변도 좋게 볼 수 있고요. 건축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하철 파는 거거든요. 그거 건축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문길남 회장님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 올리게 되면 이 보행동선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그런 1층 같은 지하로 해주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쫙 투명하게 비가 와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하면 이 위에는 완전히 공원같이 저희가 꾸미고 사람들이 다니는 건 다니는 것대로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문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아파트가 반으로 뚝 잘렸는데 포디움 형태로 이거를 이렇게 다 들어 올렸죠. 건축비도 줄이고 양재청 조망도 좋아지고
아파트의 단절도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지금 양재천 조망 세대가 여기는 이제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한 8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저 좀 빨리 하라는 눈빛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 넘겨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나중에 그냥 유튜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동 남서양 우리가 서로 조금씩 주민들끼리 양보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그려보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판상형 옛날 아파트는요, 우리 아파트에는 분양 면적에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꽁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사실 베란다도 확장하면 그냥 다 저희가 저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판상형 옛날 아파트들은 서비스 공간이 거의 없죠. 근데 이거를 요새 최첨단 십자형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은요, 서비스 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동 남서양으로 다 같이 해피하게 살 수 있는 또 그림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남들이 지향하는 최신 아파트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지금 뭐 보행동선이 남북 동서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외부 공간들이 너무너무 지금 정신없게 단절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크게 연계되는 한 3개로 나눠지는 초대형 공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통해서 아주 동강 간격도 넓고 시원하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 요거는 저희가 전체 조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음대로 진짜 멋있는 그림 그려가지고 정비구역 이미 지정됐는데 뭐 용적률도 저희 마음대로 하고 뭐 세대수도 바꾸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지키고 대치 근린 공원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입하고 뭐 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 최상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스타디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계회사도 선정 안 했어요. 이거 문 회장님이 그냥 정말 고생하시면서 주변 도움 받아가지고 직접 만드신 아니라서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위세대 계획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위세대 계획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새 최신 아파트들은 저희가 분양 면적에는 포함 안 되지만 서비스로 실제로는 진짜로 내 공간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늘릴 수 있고 심지어 30평 아파트에 거의 20평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런 부분 최대한 확보한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좀 아담한 침실 사이즈, 방 사이즈를 원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방을 틔워서 좀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의 그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주 침실 옆에는 알파룸을 둬가지고 이거를 확장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를 하겠다. 세 번째는 저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대비 정말로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양재천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양재천이 저희 모든 세대의 3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층고는요, 지금 서울에 난다 긴다는 메인 아파트 층고가 2.7에서 2.9m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2.8m 기준인데 우물형 천장을 해서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3m까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대의 이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제공을 하고 그 테라스는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따라서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게 제공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 방도 안방을 강화하거나 거실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주방을 강화하는 것이 가변형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지로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저 아까 얘기한 저 양재천이 바라보이는 파노라마 뷰의 느낌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실의 느낌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식당, 다이닝 이미지고요. 침실입니다.
그 다음에 조망이 되는 화장실. 이것도 신기하네. 저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실제 저거에서 평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힐링 그린 발코니라는 게 저희를 딱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좋은 걸 할 거고요. 요게 34평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아파트 평면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동안 뭐 지겹게 들으신 얘기 중에 안목치수라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들었는데 또 돌아서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1998년도에 저희 나라가 아파트를 짓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전용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저희 아파트에는 이렇게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 두께의 딱 가운데까지를 저희 전용 면적이라 그래가지고 벽 두께 절반만큼은 그 저희가 쓰는 실제 방 면적을 손해를 봤었는데요. 98년에 법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전용 면적이라 그래서 훨씬 더 전용 면적을 크게 갖고 가게 됐어요. 저희가 83년도에 졌기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2평 정도가 그냥 새 아파트에선 자동방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의 그 서비스 면적은 베란다, 발코니 면적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34평이 그 베란다 면적이 2.83평입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꽁으로 늘어나는 2평 정도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서비스 공간 있잖아요. 설계 특화 통해 가지고 십자형 아파트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2.8에서 19평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면적이고요. 저런 서비스 면적 그냥 뭐 놔두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확장해서도 쓰고 다들 그렇게 내 실제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저희 34평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지금 34억 찍혔는데요. 이건 진짜 단순 무식한 계산이지만 그 평당가를 그냥 다 늘어나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57억이 되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26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 평면도고요. 자, 저 따라오시면 이게 요 왼쪽에 보이는 데가 현관인데요. 34평 사시는 분들 제일 불편한 게 현관이 좀 너무 좁죠. 그죠? 근데 좌우로 수납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한쪽에는 골프백이 수납 가능한 광폭 수납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요 밑에 현관 입구 그린 발코니라 그래가지고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저를 바라봐 주게 될 거고요. 그 옆으로 침실이 2개 되고 메인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하고 분리형 욕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으로는요, 저희 메인 욕실이 되게 되는데 아까 욕실 이미지에서 밖에가 보였잖아요. 이제는 욕실에 환기하고 채광이 되는 저런 조망형 욕실을 하는 게 최신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30평대 아파트, 실제로 쓰는 40몇 평 쓰는 아파트는 저렇게 만들 거고요. 그 앞에 대형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실과 주방과 주방하고 식당이 분리될 수 있고요. 이 거실하고 식당 공간은 저 테라스 공간하고 연결이 되는 광폭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게 거실하고 저 테라스 공간까지 연결된 전체적인 이미지고요. 자, 그 다음에 39평은 저희가 평형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큰 평수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34평에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제협이 되면 하여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미지를 보시면 현관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골프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관 창고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침실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면서 메인 침실에 저 드레스룸하고 욕실 있는 데에 또 발코니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저 공간도 다 커지면서 식당 옆에 취미실을 따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로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41평인데요. 41평은 아까 얘기한 압력 치수로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5평입니다. 거의.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지금 베란다가 4.27평인데 이게
22평으로 늘어나서 실사용 면적이 지금 41평이 34평 쓰고 계시는데 얘가 57평, 60평대 아파트 사이즈보다 더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34평 소유주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가 41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큰 평수로 저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 들어왔을 때에 이 아까 얘기했던 39평 저거에 이어서 저희 저 메인 침실 옆에 아까 얘기했었던 알파룸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 알파룸은 가변형으로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방하고 식당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면서 그 옆에 이제 테라스하고 연계된 취미실까지 하나 따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60평대 아파트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이미지는 이런 느낌일 거고요. 자, 부대 시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좋은 부대 시설이 들어와야죠. 저희가 양재천변에서 50층 아파트를 지면 스카이라운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저런 얘기들을 많이 의견들을 주시는데 아이스링크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계절에 여름에는 인피니티 풀로 쓰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도 쓰는 그런 액티비티 레저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문기남 회장님이 지금 제시를 해주신 상태고요. 당연히 이제 도서관하고 입주민 교육시설이 최고, 저희가 그래도 대치동인데 최고 시설로 들어오게 돼야 될 거고, 최고급 호텔 수준의 조식, 발레 파킹, 차량 정비가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자, 스카이 라운지 이미지 컷이고요. 이거는 상세 이미지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변형으로 쓸 수 있는 레저 액티비티 센터인데 골프, 클라이밍 당연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레저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 이미지고요. 컨시어지 라운지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급 호텔 수준의 발레 파킹, 식사 서비스, 그 다음에 차량 정비 등등이 다 가능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업시설 계획인데요. 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상가 조합원들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진위가 되고 나면 정말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상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하겨울역 앞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겨울역이 완전히 지금 버려진 공간처럼 놀고 있는데요. 하겨울역이 천지개벽할 곳이라는 것을 아마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잠실에 국제교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택 부지가 국제 마이스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2030년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바뀌게 되고요. 위례 신사선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저희가 도곡역 대비 대치역이 지금 밀리는 이유가 그 더블 역세권이라서 밀리는 건데 지금 그냥 흘러가는 저 더블 역세권하고 정말 그 완전 알짜 노선인 위례에서부터 신사로 가는 이게 하겨울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2030년 이후에 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 재건축되고 저희 재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저쪽 아파트들 또 같이 세트로 다 개발이 되게 되면 그리고 삼성동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에 후광 효과까지 하게 되면 저희 아파트의 그 상업 중심이 저쪽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저희가 잘 꾸며놓고 앵커 테넌트 잘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정비계획 안에 나와 있는 그냥 연도형 상가 그냥 그 분양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저희 문길라 회장님이 제일 많이 해보신 거가 신세계건설 부사장님이셨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저 이마트니 저 스타필드니 진짜 그런 멋진 상업 건물들 제일 많이 지어보신 분이 저희 조합장 이제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필드 같은 데들 전체적으로 유치해가지고 마스터리스도 주고 하는 멋진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연도형 상가가 아니라 정말 집객력 높일 수 있는 이게 포켓형 아케이드 상가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거 마지막 장이고요. 저희가 쓸 슈퍼마켓은 저희가 농협 좋아합니다만 네? 비 맞고 가는 거 싫잖아. 네? 107동 앞에 차 세워놨다가 괜히 막 서로 불편하고 그죠?
네? 상가 나가려면 나갔다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지하로 편하게 연결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마트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려서 저 속은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